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제 네 번째 인문학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와 인문학 해가지고 저희 역사에 관련되는 교수님을 모시고 2시간 동안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신희권 교수님이시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보고미술사학과 석사 졸업하시고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 관리소장, 그 다음 고궁박물관의 유물과학과장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97년도 풍납토성 발굴 조사 주도하셨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8년 사이에 경복궁, 광화문과 숭례문 발굴 책임을 맡아서 발굴 작업을 해주셨고 그 다음 현재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KBS 1에서 방영된 이슈픽 쌤과 함께 광화문 변천사라는 강연으로 방송에서도 여러 대중들과 만남을 하셨습니다. 주요 책들로는 논전은 어떤 게 있느냐면 한양도성 서울을 흐른다, 그 다음에 창덕궁 왕의 마음을 훔치다, 그 다음 문화유산 개론 해가지고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좋은 강연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귀를 쫑긋 열고 열심히 강의를 많이 듣고 이 가을에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지식도 또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선생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신희권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 이런 거 다 끝났죠? 네, 요즘 대학교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아이들이 완전히 초췌해요. 전부 다 알죠? 그 분위기. 거의 뭐 눈만 뜨고 있고 시체처럼 있고 그런데 여긴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고 좋네요. 네. 이제 기말고사 되면 또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 제가 다산고 처음 와봤는데 사실은 저 지역 주민이에요. 저는 남양주 여기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 있는 저 도농 구형 아파트 아세요? 거기 사는 사람. 거기 많이 살죠? 예, 제가 2012년부터 지금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5단지에 5단지 주민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잘 됐고 또 이렇게 오늘 제가 강의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학교에 이제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역사 가르치는 저 이용호 선생님이 교육대학원에서 열심히 지금 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듣기 아깝다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강의를 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와서 많이 놓고 하기는 처음이네요. 답사 동아리나 학부모 강의는 많이 해드렸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고 그래서 대단히 기쁘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으로 반갑고 또 다산고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 바위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멋진 바위 이름 있죠? 저 여기 뒤에 있는 바위 이름 없어요? 저 정도면 이름 있을 법한 바위인데 저는 오면서 그 바위가 너무 좋아서 여기 뭔가 근사한 그런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있는 우리 다산고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오늘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땐 박수를 크게 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실은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보나요? 안 내려와 있나요? 아, 예. 그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공이 지금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제 전공은 고고학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고고학. 네. 자, 고고학이 뭐 하는 학문이죠? 유물 하는. 예, 유물을 판다. 유물 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없어 보이잖아. 그죠? 말이 유물 판다 그러면 유물을 사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땅을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땅 속에서 유적 유물 파는 행위를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두 글자? 발굴.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발굴이라는 걸 원래는 고고학에서 나온 말인데 인재도 발굴한다 그러고 인재가 땅에 있나 봐. 땅에서 파나 보죠? 인재 발굴하고 소재 발굴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전공은 처음부터 삽질하는 발굴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는 기록을 가지고 하죠. 문자. 뭐 삼국시대부터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들어봤죠? 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런 이제 시대별로 역사들을 쭉 적은 책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역사학자들은 다 그런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반면에 저는 이제 그 문헌에도 나와 있거나 또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땅 속에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아마 다산고 학교 지을 때도 뭐가 있었을지 몰라요, 이 땅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땅을 발굴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적 유물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안 뜨나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 전공을 가지고 연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한 20년 정도 공무원 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전공이 마침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10년 전쯤 됐네요. 이제 2014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아까 소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서울 지금 뭐 남양주는 사실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으니까 서울의 역사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에 이 한강유역 우리가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한강유역은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의 영토였나요? 백제요. 백제. 맞아요. 백제. 자, 백제가 처음 한강유역에 정착을 해서 도읍을 정하는데 처음에 도읍을 정한 그 땅이 어디라고 배웠어요? 어디에다가 자, 백제의 시조 누구예요? 백제의 시조. 온조. 맞아요. 야, 역사 아이돌이네.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자, 백제의 시조가 온조예요. 근데 온조가 한강유역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사는 도성을 건설한단 말이죠. 그 도성의 이름이 혹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삼국사기에. 네? 어디에 도읍을 정하였다? 네? 뭐라고요? 크게. 삼국사기에 몽촌토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자, 몽촌토성이란 이름은 최근에 붙여가지고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몽촌토성 이런 이름으로 쓰여 있진 않아요.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혹시 들어봤을 만한 하남 위례성 들어봤어요? 위례성. 여러분 국사 교과서에 나오죠? 위례성. 자, 그 위례성이 어디라고 배워요? 지금 그 위례성은 서울의 송파의 어디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백제랑 한참 거리가 멀어. 자, 이영호 쌤 가르쳐 주셨었죠? 네, 지금 자 위례성, 백제 위례성이 어디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거기가 서울의 송파에 있는 풍납토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몽촌토성과 함께 한 성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두 개의 왕성이고 그게 백제의 온조 때부터 있었던 위례성 안에 있는 두 개의 왕성 중에 먼저 현재까지 얘기로는 먼저 만들어진 게 풍납토성이고 나중에 몽촌토성이 추가로 만들어져서 한 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례성이 풍납토성이다라는 사실이 교과서에 실린 건 2011년도예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에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안 실렸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안 실렸을까? 몰랐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백제가 한강유역에 도읍하고 위례성에 왕성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위례성이 어딘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위례성뿐만 아니라 그러면 백제가 서울에 도읍하고 그 다음에 천도를 한번 하죠. 어디로 가요? 백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여. 자, 오늘 여러분이 답을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는 학교에서 선물도 준비했대요. 제가 쓴 책 3권 중에 한 권씩 제가 제일 답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사비. 자, 서울에서 사비로 간다. 사비가 부여죠. 사비로 바로 가나요? 그러면 중간에 한 군데 찍고 가죠. 거기가 어디야? 웅진, 공주예요. 웅진. 그래서 백제는 한성 서울에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여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백제의 수도 그러면 공주 부여는 잘 알아요. 일반인들이. 왜? 공주에 가면 문영왕릉도 있고 그리고 사비에 가면 뭐 이 정림사 탑도 있고 부서산성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학로도 나오고 했던 데가 부여기 때문에 백제 그러면 대부분 공주 부여를 떠올리는데 사실 전체 백제 역사에서 공주 부여가 차지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예요. 백제는 아까 온조가 삼국사기가 정확하다면 기원전 18년에 건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로 천도한 해가 언제냐? 475년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정확하게 493년을 서울에 있었어요. 그게 위례성이고 한성이에요. 그 다음 공주 475년에 공주에 갔다가 538년에 부여로 가거든요. 60년이 차인데 그리고 538년에 사비가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죠. 백제가 망해. 그 신라가 통일해요. 그때 660년까지 해봐야 120몇 년. 공주 부여를 합치면 200년도 안 돼요. 근데 서울은 500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주의 수도는 웅진은 공주 뭐 사비 부여해서 유적도 있고 어디가 다 도성인 줄 알고 교과서에서 다 배웠는데 정작 500년 있었던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다라는 게 2011년까지 교과서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니 공주 부여도 다 아는데 왜 위례성은 몰랐지? 바로 그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위례성에서 온조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하고 그 아들은 또 무슨 일을 하고 백제가 4세기 때 제일 번성했을 때 이거 녹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재밌는 표현을 잘 못 쓰겠는데 소위 제일 잘 나갔을 때 4세기 때 백제 제일 잘 나갔을 때 왕이 누구예요? 근초고왕. 그래 근초고왕. 근초고왕도 다 서울에 있었던 거야. 그랬던 찬란한 500년 가까운 역사가 근데 근초고왕이 어디 살았나를 모른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잘 나갔던 백제가 475년에 공주로 간 건 백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고구려의 장수왕이 3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부여의 역사는 백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물어가는 역사고, 실제로 백제가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던 시기는 서울이었는데 그곳을 몰랐다라는 게 2011년까지의 우리 한국 역사학계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왜 2011년에 갑자기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느냐? 자, 여기 보면 1997년부터 흥납토성 발굴 조사를 주도하며 백제의 첫 도민 하남 위례성임을 밝혀냈다. 제가 그 공무원일 때 연구소에 있을 때 1997년에 요즘 다산 신도시처럼 아파트 지을 때 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가서 발굴을 했는데 그때가 97년이었어요. 그리고 발굴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고, 거기에서 발견된 집자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삼국시대에서 제일 큰 집터들이 막 발굴이 됐어요. 저는 그걸 발굴하는 순간 이거 위례성이다. 아니 왜 여지껏 나온 주거지보다 제일 크고 유물도 제일 좋고 오래됐고 연대로 따지면 삼국사기 위례성하고 딱 맞는데 성이 있잖아요.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재개발하다가 유물이 나왔잖아요. 이 성이 위례성이겠네. 아주 상식적으로 저는 그냥 발굴한 순간 여기 위례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백제가 건국하고 2000년 동안 위례성은 모른다고 그랬잖아. 교과서에도 심지어 안 실렸잖아. 그래서 위례성을 발굴하고 보고서를 쓰면서도 위례성이라는 그 위자도 못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발굴하고 보고서를 내는데 저는 여기가 위례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왜? 고고학자로서 느낌 아니까. 딱 느낌 왔거든요. 이거 위례성인데 이 위례성인데 위례성을 파고도 위례성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있었죠. 홍길동. 나 홍길동 되는 줄 알았어요. 고고학자가 위례성 발굴하고 위례성이라고 보고를 못하게 해요. 안타까웠지만 보고서에는 백제 초기에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소장님이 딱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만약 국가기관에서 여길 위례성이라고 하면 한국 고대사는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고대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몰랐던 데를 지금 밝힌 거잖아. 그리고 딱 그 다음 말이 당장 교과서부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10년 뒤에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서에는 위례성이라고 못 쓰게 했는데 다행히 소장님이 개인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 그거 허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건 내 책임이니까. 보고서는 기관 책임, 논문은 철저하게 개인 책임. 위례성이 아닌데 위례성이라고 쓰면 저만 깨지면 되잖아요. 근데 위례성이 아닌데 위례성이라고 보고하면 기관이 깨지고 기관이 깨지면 국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보고서에는 못 쓰게 했는데 논문은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위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10년 만에 교과서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흥납토성이 위례성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 전공이에요. 백제 도성이 전공이고 도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백제 말고 또 다른 왕조의 수도였죠. 바로 대한민국의 전신 조선. 자, 이제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내가 답했다라고 자랑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조선 그러면 조선 손을 한 번씩 들어주고 해야 제가 기억을 하고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은
2000년 전에는 서울의 강남에 백제가 건국을 했고, 그리고 1392년 태조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할 때의 수도는 지금 강북의 종로 일대 그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한양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조선의 수도가 바로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 발굴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풍납토성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발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경복궁 같은 경우가 바로 조선에 처음 만들어진 그러한 정궁, 법궁이라고 하는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었는데 혹시 일요일날 쌤과 함께 보신 학생들은 혹시 있어요? 내가 봐서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일요일날 나는 쌤과 함께라는 TV를 봤다. 쌤과 함께 봤어요? 네? 조금 봤어. 왜?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밌으면 시간을 막 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었나 보네. 예, 그 일요일날 제가 쌤과 함께 해줬던 얘기가 경복궁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아는 경복궁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다 불타고 그리고 고종 때 다시 만들었는데 고종 때 만든 경복궁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19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10년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가 되는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을 근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 일이 뭐냐? 궁궐을 파괴했던 일이에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고종 때 만들었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90%가 훼손이 되고 여러분이 보는 경복궁은 한동안은 10% 남은 경복궁만 봤어요. 지금 보는 경복궁 되게 의리의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에 90%가 훼손되고 10% 남았던 걸 복원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요. 1990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풍납토성하고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1990년에 첫 발굴 조사부터 해서 20년 동안 나라에서 하자라고 한 게 경복궁의 중심축을 회복하는 일. 그 중심축의 제일 남쪽에 있는 경복궁의 정문이 뭐예요? 광화문. 그게 광화문이에요. 광화문도 원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만들면서 총독부 앞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뒤에 왕하고 왕비 침전이 있었는데 강령전 교태전이라고 하는 왕하고 왕비의 침전이 있었는데 그 침전은 창덕궁의 왕하고 왕비의 침전이 불타면서 거기를 복원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경복궁의 왕하고 왕비의 침전을 뜯어다가 창덕궁에 가서 복원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침전이 없어졌어. 광화문 없어졌어. 광화문 뒤에 있는 흥례문 자리엔 총독부 세웠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심축에 남은 건 근정전, 그 다음 집무실 사정전 2개 남았어요. 다 부신 거죠? 경회로 남았어요. 그 3개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게 일제강점기 지나고 경복궁의 모습이었어요. 처참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적어도 광화문부터 그리고 이 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뒤에 있던 흥례문 만들고 정전인 근정전, 집무실인 사정전, 왕하고 왕비 침전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복원해보자. 그게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2010년에 광화문이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터를 모르는 거예요. 기록에는 도면 같은 건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발굴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90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 딱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고학 배우겠다고 들어간 학생인데 발굴 현장에 삽질하는 알바생으로 저 강령전 교태전에 1990년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겨울방학 때. 왜? 가을부터 이렇게 봄, 가을에 시작을 해서 겨울에 야 서울에 삽질할 사람 저요 해가지고 가서 삽질을 했는데 그때가 경복궁 발굴 복원 사업의 첫 해 90년이에요. 그리고 20년 계획으로 광화문 복원한다고 그랬죠. 광화문도 원래 위치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 때 이쪽으로 엉뚱한 데 있던 걸 옮기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건물을 만들 때 위에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걸 나무는 썩으니까 썩지 않는 콘크리트로 만들어라 그래서 위에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해놨던 거야. 결정적으로 광화문의 원래 위치가 아닌 원래는 다 우리 건물은 근정전 뭐 사정전 다 반듯한 위치에 있고 광화문은 그 남쪽에 제일 반듯한 데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옮긴 광화문은 삐딱하게 옮겼어요. 왜 삐딱하게 옮겼을까? 그게 상당히 좀 꺼림직한 일인데 우리 경복궁 건물은 다 맞는데 1926년에 광화문 뒤에 식민 통치의 상징인 건물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죠? 5글자?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삐딱했어요. 근데 광화문을 옮기면서 우리 경복궁 축에 맞춘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랑 나란하게 맞춘 거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됐죠. 근데 조선 총독부는 나중에 보면 그게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그 건물을 바라보는 축이었어요. 근데 광화문이 그 사이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 원래는 2009년에 복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광화문을 헐고 발굴 조사를 해서 원래 위치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자 90년의 알바생 2009년에 광화문 복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발굴합니다. 2007년 8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007년 8년 광화문 발굴 책임자. 자 20년 전에 알바생이 20년 뒤에 발굴 책임자 됐어요. 되게 희한하죠. 그게 경복궁의 저와의 인연이에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제가 발굴해서 원래 위치를 찾아서 지금 보는 광화문은 제 위치에 복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안타깝지만 숭례문도 불났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었나? 2008년이면 15년 전이면 초등학생 아니네. 그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요? 근데 다 기억한다고?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 그러면 막 그게 뭐가 중요해. 개발하는데 걸림돌만 되지 막 이래서 평상시에는 문화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가장 소중한 건 곁에 있는데 잘 모르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나 봐.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숭례문 불탄 다음에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그 고또래 초등학교 아주 어린 내지는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가서 숭례문 앞에서 막 울면서 숭례문 돌려주세요라고 울면서 막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쟤들이 저 때부터 저렇게 문화재를 사랑했었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숭례문을 사랑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숭례문이 바로 2008년에 불나고 지금 보는 건 다시 복원을 해서 만든 건데 발굴 불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굴이에요. 숭례문도 제가 발굴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백제부터 조선시대 역사를 하다 보니까 궁궐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시절은 진짜 여러분이 여기 한번 가봤을 것 같은데 창덕궁 가본 학생. 창덕궁 좋죠. 너무 이쁘죠. 예, 제가 거기 왕처럼 있었어요. 관리소장으로. 왜? 왕이 없으니까. 예, 왕이 없으니까 거기에 소장이 대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후원에 뭐 문제는 없나 해가지고 후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일한 겁니다. 논 게 아니고 그게 일이에요. 일. 예? 전 일하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후원을 한 바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궁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전공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데 원래 전공이 고고학이니까 원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짱돌 깨는 구석기부터 빗살무늬 토기 만드는 암사동 이런 서울의 역사를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공한 학자는 저밖에 없어요. 진짜 유일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래 박사는 자기 거 하나만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고고학 베이스로 백제, 한양 이걸 다 했으니까 조선시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대학이에요. 서울의 역사를 밝히고 그래서 10년 전에 서울시립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역사, 고고학 그리고 제가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구소에 20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문화유산학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책이 제가 여러분이 서울에 진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 있는 건데 이게 한양도성 조금 있다가 제가 한양도성도 세계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유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계유산 요즘 굉장히 핫한데 네. 들어봤죠? 최근에 우리나라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뉴스에 막 나왔는데 9월달에 어떤 유산? 세계 한양 고분군 이름 뭐예요? 김정재. 정재군은 무조건 한 건 당첨이야. 아, 와 무조건 한 건 당첨. 자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됐다고 하는데 자 한양도성도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2012년부터 했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세계유산을 등재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제일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세계유산인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2012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때 대학에 있을 때 아니에요. 문화재청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인데 저보고 그 연구진에 참여해달라. 고고학 파트. 한양도성의 고고학 파트를 연구 담당을 해달라 그래서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문가가 쓴 한양도성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가고 중요하니까 세계유산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세계인에게 알려야 되는 전문가가 제대로 쓴 책이 단 한 권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나 뭐나 요즘 같은 날씨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 한양도성 성벽을 따라 돌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돌고 그냥 힐링하면서도 돌고 개중에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도 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양도성을 다니면서 한양도성을 보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단 한 권도 없대. 그래야지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군가가 써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썼어요. 그래서 한양도성과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책을 하나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덕궁에 근무하면서 창덕궁이라고 하는 궁궐은 역시 세계유산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궁궐이 여러 개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경복궁 있죠. 그 다음 창덕궁 지금 나왔죠. 또 어떤 궁궐이 있을까요? 경희궁, 경희궁, 덕수궁, 덕수궁, 또 하나 창경궁. 창경궁. 와우 5개 다 나왔어요. 너무 똑똑한데 이거 일반인들하고 얘기해도 이거 5개 맞히는 일반인들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5개의 궁궐이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전부 역사가 있는데 경복궁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 10년 뒤에 창덕궁이 만들어지는데 경복궁 만든 임금은 조선의 건국자 누구? 태조. 창덕궁을 만든 임금은 태종. 태종. 왜 만들었죠? 태종이? 경복궁이 싫어서. 경복궁이 왜 싫었죠? 너무 딱딱해서. 너무 딱딱해서. 그럼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부드럽게 안 하고 새로 하나 만들었죠?
또 태종이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야, 정제 1학년, 2학년, 2학년이 2학년? 네. 와. 혹시 진로를 나중에 뭐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디지털 문화유산 보건가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문화유산학 개론책을 줘야 되겠는데? 디지털 문화유산 개론. 야, 최근에 수시 원서에서 저 표현을 본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본 표현이었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네요. 자, 태종은 왜 경복궁이 싫었느냐? 자기가 아버지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태조가 세자를 책봉할 때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태조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 6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니까 다 왕자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 그래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부 장성한 아들이 있었고 첫 번째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은 살아 계시는데 딱 두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태조가 왕이 돼요. 안타깝게 첫 번째 부인은 조선 건국 1년 전에 죽어. 만약에 건국하고 딱 거기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거기가 최초의 처음 왕비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부인은 안타깝게 조선 건국 1년 전에 죽고 두 번째 부인이 처음 왕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한테도 아들 둘이 있어. 그 둘 아들 이름이 방석이하고 또 방번인가 그래. 근데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5명의 장성한 아들을 다 제끼고 태조가 두 번째 부인에게 난 아들 중에서도 막둥이 방석이라고 하는 제일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자, 멘붕이 와요 안 와요? 누가 제일 뚜껑이 열려요? 방원. 이 방원은 개국 공신이야. 아버지를 위해서 선주교에서 누구까지 때려 죽여? 정몽주. 아버지 꽃길만 가게 하고 굳은 일 내가 한다 그래서 굳은 일 도맡아서 해서 건국을 하게 했는데 이쯤 되면 내 지분이 있겠다 했는데 세자 책봉할 때 내심 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헐 막내야. 그것도 계모의 아들.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누구냐?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이다. 배우가 있다. 그 배우를 아버지가 가장 청해했던 신하라고 생각했어요. 자, 태조가 가장 신임했던 유학자, 민본사상, 정도전. 자, 두 번째 당첨이야. 계속 맞추고 있어요. 삼봉 정도전이 배우다 해가지고 그때 이 신하들과 이 이복 동생 둘을 죽이는 그런 일이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야? 다 경복궁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세자가 죽고 나니까 태조는 여기서 환멸을 느끼죠.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세자를 책봉했는데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 둘을 때려 죽여?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태조는 왕을 그만두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두 번째 왕은 자 태조 다음 두 번째 되는 왕 정조. 우리 때는 태정, 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외웠어요. 요즘 그렇게 외우기 안 시키죠? 외워요. 그걸 외워요? 그걸 왜 외워 그걸? 이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뭐하러 외워요? 알면 돼. 정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정종은 왕 되기 싫었어. 솔직히. 근데 서열이 넘버 2야. 왜? 넘버 1 아들은 반기를 들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왕 시켜줘도 안 한다 그러고 떠나.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자기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왕이 돼. 그랬는데 이 정종은 한양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경으로 다시 원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로 왕 되자마자 또 동생들이
2년 만에 싸우네. 그게 방언이하고 방간 넷째 다섯째 아들이 싸우는 거야. 서로 저놈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둘이 또 한 번 전쟁을 하는 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러면서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결국은 실권을 잡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종은 형은 이방원이 실권을 잡으니까 드디어 자기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그냥 네가 왕해. 나 처음부터 하기 싫었어. 이래가지고 태종한테 양위를 해요. 그래서 1400년에 2년 만에 태종이 이제 조선의 3대 왕이 되는데 태종은 한양이라고 하는 곳이 조선을 길이길이 부흥시킬 수 있는 명당이고 그곳에서 도읍을 해야 조선이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개경은 이미 고려가 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개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잘 안 돼.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권이 강했던 나라예요.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잘 안 돼. 왕은 한양으로 가자 그러는데 신하들이 반대. 근데 신하들은 왜 반대할까요? 뭐라고요? 정답. 기득권이 다 개경에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세종시로 천도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근데 세종시로 천도를 못했어요. 누가 제일 반대했어요? 서울 시민이. 서울에 집도 있고 우리 애들 학교도 다니고 있고 내 직장도 있는데 갑자기 세종 가면 뭐해? 그래서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수도 천도는 못하고 행정기능만 옮겨가지고 애매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지 않아. 왜? 매번 주말부고 해야 되고 길에 뿌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름과 다른 도시가 됐어. 그죠? 천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방원도 그런 똑같은 그런 그 난관에 봉착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조선왕조 실록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대목이 기사에 쓰여 있어요. 자, 왕은 천도하자. 신하들은 반대. 결국 설득이 안 되니까 왕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참 말도 안 되게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데 동전 던지기 하자. 레알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 위해서 자 쉬어야 돼요? 아니죠. 화내는데 누가? 아니죠. 화내는 거 아니죠. 자, 동전 던지기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어이없지만 이 개경과 한양 그리고 원래 태조 때 한양으로 수도를 정할 때 지금의 요 4대 문안 말고 태조한테는 그 유학자 삼봉이 있었고 정신적 지주, 종교적 스승이 있었지. 누구야? 태조가 따랐던 사부님. 묘청? 묘청 아닌 것 같은데? 무학대사. 예, 무학대사예요. 이 무학대사는 지금의 수도 위치보다 좀 더 서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독립문 일대 이 요 언저리를 수도의 적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까였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요때 다시 한번 그거를 트라이를 한다 해가지고 후보지를 개경에 있자 한양 즉 원래 우리 사대문 했던 한양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아예 이번에 한양으로 가되 무학재 있는 요 무학. 그때 무학대사는 학대사고요. 무학재는 악이에요. 전혀 달라. 무학대사가 뭐 찜한 땅이라서 무학재가 된 게 아니야. 악하고 학은 전혀 달라. 그래서 세 군데를 놓고 이제 길지로 천도를 하자. 그러면서 동전의 앞에는 길, 뒷면은 흉 해가지고 한 판 던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는 보통 몇 판 던져? 3판, 3세판 던지는 거 아니야. 그죠? 3세판 해야지 덜 억울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놓고 던지기를 하는데 그때 종묘는 서울에 있어. 한양에. 종묘에 제사 지내러 와서 조상님들 앞에서 던지기를 해요.
그래야지 조상님들도 허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묘에서 던지기를 했는데 자 개경 휙 던졌어 3번. 길 하나 흉 둘. 그래도 길 하나 나왔잖아. 응? 무학제 휙. 길 하나 흉 둘. 똑같아. 한양 어떻게 됐을까? 한양 휙 던졌어. 길 둘, 흉 하나. 누가 이겼어? 한양. 그래서 천도하기로 했어. 만약에 동전 던졌는데 한양 흉 셋 이랬으면 지금 서울 없는 거야. 우리는 전부 북한에서 지금 개경 요 언저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몰라. 상상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게 1404년. 그리고 1405년에 천도를 하면서 아까 피비린내 나는 경복궁 말고 땅궁 걸 지어라. 그게 창덕궁이야. 그래서 창덕궁을 아주 정서적으로 이 편안하게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는 궁궐을 지어요. 자, 기록에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땠을까는 진짜 궁금해. 굉장한 암투와 알력이 있었겠지. 신하들을 눌러야 되는. 근데 어쨌든 이 기록에는 동전 던진 그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마 동전 던질 때 감독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전 던진 사람이 태종의 신복이야. 혼자 가서 던지고 길 하나 흉들 이렇게 막 외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종의 뜻대로 천도를 하게 돼. 억울하면 왕해. 억울하면 왕하면 돼. 억울하면 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왔는데 그게 창덕궁이에요. 그리고 창덕궁이랑 경복궁, 창경궁은 이 창덕궁에서 이제 왕실 가족이 늘어나니까 자꾸 양위하고 대양 대비 살아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궁궐이 비좁으니까 계속 건물을 만들어서 확장된 게 창경궁이에요. 그러니까 창덕궁하고 창경궁 붙어 있죠. 그걸 동궐이라고 부르는데 조선 전기에 요 3개 있다. 임진왜란 때 다 불타. 임진왜란 때 다 불타고 실제로 선조가 피난 갔다가 와서 한양에 왕이 돌아왔는데 번듯한 한양에는 번듯한 기와집이 한 군데도 안 남아 있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 덕수궁 언저리에 기와집이 있어. 거기는 월산대군이라고 하는 왕자의 집이었는데 왜군들이 와서 남대문하고 동대문으로 들어오는데 남대문으로 들어온 왜군들이 거기 기와집이 있으니까 자기네 주둔 사령부로 삼아요. 불 안 내. 그래가지고 거기에 왜군들이 주둔하고 쫓겨날 때 거기가 다행히 불이 안 나. 그래서 선조가 피난 갔다 오니까 거기만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머무르고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 누구? 이병헌. 이병헌이잖아. 이병헌. 광해. 맞아요? 네. 그 영화 봤어요? 재밌죠? 제가 창덕궁에 있을 때 광해 영화를 찍었어요. 제가 허가해줘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날 와서 찍었는데 그 월요일은 휴궁이에요. 그래서 그날 영화 촬영하는데 마지막 그 씬 이제 이 왕이 돼서 행렬하는 게 마지막 씬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병헌도 오고 한효주도 오고 막 다 난리 나는 씬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출근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씬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이 지금 한효주 보러 가야 된다고 막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촬영 끝나면 그냥 한효주는 됐고 이병헌은 나 좀 보고 가라 이렇게 감독한테 전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웬 갑질? 우리가 허가는 해줬지만 지가 소장인지 월드스타를 뭐 오라가라 해가지고 소장 보고 가라 그런다고 막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컷 오케이 끝나고 이제 박수 막 치고 그럴 때 제가 이병헌한테 딱 가가지고 대역 한번 해줄래요? 대역. 이병헌.
이럴 때라도 해야지 언제. 얘가 먼저 나오네. 그래. 그 이럴 때 해야지 언제.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안 나왔어. 이병헌이야. 좀 감정은 안 산다. 근데 아무튼 이병헌. 뭐 옷까지 입으려고? 골룡포야. 이게 골룡포. 골룡포 입고 행진했는데 이병헌이 이렇게 따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끝나고 났잖아요. 야 오랜만이다 수고했다라고 여기를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변 반응. 소장이 월드스타를 치네? 수고했다. 오랜만이라 그래. 오랜만. 여기서 이 포커스는 오랜만이야.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잘했어. 그랬더니 이병헌도 오랜만 벅져가지고 잘 지내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훨씬 잘 나갔어요. 지금 비웃는 거 아니죠? 진짜 애들이 나는 다 알아도 이병헌 몰랐어. 예? 그 정도였어요 진짜. 우리 후배도 있어요. 왕 역할하는 김수현이라고 태권도 우리 후배. 예? 아무튼 뭐 고등학교. 예. 근데 어쨌든 이러면 이제 광해고 뭐고 다 창덕궁 있고 이병헌만 기억해 다. 근데 어쨌든 광해가 왕이 되고 창덕궁을 복원한 거예요. 경복궁을 복원 안 하고. 그래서 경복궁은 270년 넘게 고종이 왕이 될 때까지 폐허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고종대에 들어서야 이제 복원하는 거고, 조선 후기의 정궁은 창덕궁이 되고, 그때는 이제 경복궁 없고 창경궁은 나중에 또 도로 확장이 되고, 별궁으로 만든 궁궐이 경희궁이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창덕궁, 경희궁 시스템으로 있다가 아까 선조가 잠깐 머물렀던 궁궐이 덕수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복궁을 중건한 다음에 고종이 저 경복궁으로, 그때까지는 창덕궁 살다가 경복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1895년에 명성황후와 시해되는 사건이 있죠. 그거 뭐라 그래? 을미사변. 경복궁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부인이랑 갔는데 거기서 왕비가 죽잖아. 그리고 고종은 여기다가 나도 죽겠다. 위협을 느껴서 아간파천. 이듬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잖아. 아간파천.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얼마나 있었게요? 1년. 제대로 배웠네. 유용호 쌤 어디 갔어? 없네. 1년이나 남의 공관에 숨어 지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구상했던 조선의 근대화를 이제는 조선은 예전의 조선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개방을 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1897년에 나라 이름도 바꾸면서 뭘 선포해? 대한제국. 예? 그리고 대한제국에 황궁이 필요한데 경복궁도 아니고 창덕궁도 아니고 그 외국 공관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궁궐도 아닌 곳을 황궁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왜? 멀리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이름은 경운궁이었어요. 원래 경운궁이라는 이름은 그 선조가 처음 머물렀을 때 이 행궁 삼아 있다가 광해가 창덕궁을 가면서 여기가 원래 우리 아버지 머물렀던 궁궐이니까 이름을 경운궁으로 짓자라고 해서 그때 처음 궁궐의 이름만 지어줬던 건데 나중에 실제로 대한제국의 황궁이 됐고, 그게 그러다가 자 1897년 10년 뒤에 1907년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발합니까? 1907년. 우리가 19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을사늑약. 그게 부당함을 알리려고 특사를 보내잖아. 그게 헤이그 특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갔나 안 갔나 궁금해가지고 올여름에 가봤어요. 헤이그를. 그때 이준 열사 기념관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성공에 실패하죠.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고종이 폐위돼. 예? 폐위시켜. 감히 네가 이딴 짓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폐위되고, 두 번째 고종의 아들 제2대 황제가 되는 게 조선의 마지막 임금
제한제국의 2대 황제 순종. 그죠? 자, 황제는 덕수궁 여기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 근데 순종이 왕이 되면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또 고종 얘기를 들을 것 같잖아. 니네 둘은 갈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있지만 부자가. 이래서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딴 데 보내겠어요? 아버지는 여기 계십시오. 제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제가 좋은 창덕궁으로 갈게요. 이래가지고 창덕궁으로 가. 그래서 그때부터 또 20년 살다 1926년에 창덕궁에서 서거를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창덕궁은 조선 전기에 경복궁보다 10년 늦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부터 마지막 순종 황제까지 거의 전 기간을 조선의 왕궁으로 있었던 곳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사를 쓴 게 이제 창덕궁 책이니까 오늘 선물로 내가 어떤 책을 받고 싶은지 지금 두 사람 정해졌어요. 이제 한 사람만 더 정하면 돼.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자 우리의 그 자부심을 좀 가질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도민 아닙니까? 그죠? 자 경기도에 진짜 문화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국보부터 보물까지 쭉 해가지고 경기도가 사실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이 왜 제일 많아요? 단순히 수도였으니까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국보가 168점, 보물이 756점이나 있는데 이 국보 보물이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박물관. 서울 중앙박물관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그게 제일 많아. 그런 거죠. 예, 이게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건 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에요. 그리고 경기보다 좀 많은데 경북이 좀 많네요. 그죠? 경북. 자, 경북은 유명한 도시 뭐 있어요? 경주 있어. 경주. 그리고 안동 이런데 그래가지고 경북이 이 여러 문화유산들이 많은데 어쨌든 경기도도 꽤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디지털 제목 뭐라고 했었죠? 그때 문화유산이라고 용어 썼어요? 왜 문화유산이라고 썼죠? 그 이전에 문화유산이라고는 안 했죠? 그 이전에 뭐라고 보통 해요? 문화재는 재물적 가치가 커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보기로. 정답. 이 PPT가 이거야. 자, 문화재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화활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 뛰어난 삶을 근데 사람에 의해 문화 플러스 재산의 의미야. 문화재가 문화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 그러면. 근데 우리는 문화유산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자 재산과 유산의 차이 뭐예요? 유산은 어떤 개념이 들어요? 유산 물려준다. 유산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상들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어떤 전통 이런 거. 그러니까 위에는 재산적 가치, 아래는 물려줄 만한 가치. 이 전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유산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재 친구도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함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문화재 보호법이에요. 문화유산을 다루는 법이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법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문화재란 용어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문화재란 용어도 이상하지만 구분하는데 너무 이상한 구분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통 문화재 구분하면 유형, 무형, 형태가 있다 없다. 그거면 끝 아닌가 사실? 형태 있다 없다로 구별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근데 기념물이 있대. 기념물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데 기념물 따로 뽑았어. 그래서 천연기념물, 사적 뭐 이런 거 명승 이런 건 또 기념물이래. 그리고 나서 또 민속문화재를 따로 뽑았어. 아니 민속문화재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유물은 물건이고 정신적인 건 무형이잖아.
근데 이런 애매한 개념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이 이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받아들여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6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문제 제기만 했는데 마침 또 그 사이에 잠깐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문화재는 등급을 나눌 때 급이 높은 국가에서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국보, 보물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야, 이 정도면 중요하다라고 하면 경기도 무슨 유형문화재, 경기도 기념물, 서울시 문화재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시도지정 문화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급이 낮으면 무슨 자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지정 주체에 따라 아까는 유형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는데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뭐 유형, 무형, 기념물, 뭐 민속문화재 이런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세계적인 유산들을 분류할 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더라. 그게 뭐냐면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는 협약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했던 건 문화유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cultural heritage. 그리고 문화적인 거 말고 자연적으로도 뛰어난 것도 우리 문화재라고 했어요. 그건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 이건 컬처럴이 아니라 내추럴 헤리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런 지질학적인 이런 거. 어떤 거는 아주 뛰어난 자연 안에 인공이 사람이 만든 게 들어가 있더라. 그런 건 복합유산. 믹스드 헤리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972년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협약을 만드는데 이 협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재밌어요. 세계유산 협약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면 요런 협약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유산은 어떠한 개인,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범세계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취지가 생겨났냐면 처음에 여기가 이집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는 사원인데요. 이집트는 나일강 옆에 있고 사막이잖아. 물이 부족해. 그래서 이집트에서 1950년대 말에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물을 좀 가둬야겠다. 댐을 짓자고 해. 댐을 짓는 건 좋은데 댐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원, 그중에 누비안 유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적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수몰이 돼. 이집트 유적이지만 세계인들이 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원인데 이게 수몰된다는 거야. 아깝잖아. 이집트는 물이 중요하니까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세계에서 보니까 그거 잠기면 너무 억울해.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의 뜻을 모아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이 사원을 물 안 잠기는 대로 옮겨줄게. 이전을 시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뜯어서 물이 안 잠기는 높이로 옮겨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탄생한 유적이에요. 지금 모습. 이걸 성공하고 나니까 야, 돈만 있으면 보호할 수 있잖아. 그 나라는 못해도 다른 나라에서 힘을 합치면 보호가 되잖아. 라고 해서 10몇 년 뒤에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을 만든 거예요. 이 이집트의 이 아스완 하이댐 건설에 따른 누비안 유적의 수모를 이겨내면서 세계유산 협약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만들면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구분했고 아까 말씀드린 범민족적, 범세계적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문화유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라고 하는 데서 세계유산 제도를 만들어서
가야 구분 이런 것들을 막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유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유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은 월드 헤리티지라 그래서 요게 세계유산인데, 자, 문화유산, 자연유산 있었죠? 무형의 유산도 있죠. 인류 무형유산이라고 그래서 인텐저블 헤리티지라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이 무형유산도 별도로 지정을 해요. 우리나라 아리랑, 김장문화, 뭐 이런 씨름 이런 무형의 유산들 다 인류 무형유산이에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문화재들도 많아요. 그 기록 유산도 세계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최근 뉴스 보면 4.3 제주 4.3 항쟁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게 나왔는데, 뭐 우리 뭐 동의보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산가족 찾기 기념물, 5.18 민주화 운동 기념물 이런 게 다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록유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표현은 훨씬 멋있어요. 멋있는 거 원래 늦게 나와요. 이렇게. 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 기록유산. 메모리 오브 더 월드. 메모리가 뭐예요? 세계 기억이야.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월드 헤리티지, 인텐저블 헤리티지,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세 개의 범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까지 다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월드 헤리티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껴드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유네스코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안 되겠다. 일제 잔재 없애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 법을 바꾸자.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된 법 하나 만들고,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문화재보호법 하나였는데 문화유산법을 별도로 만들고 자연유산법을 별도로 만들고 무형유산법을 별도로 만들자. 이러면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기록유산 빼고는 다 들어가는데, 기록유산은 문화유산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기록 형태가 있으니까. 이러면 거의 세계적인 카테고리에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요 세 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 국가유산. 내셔널 헤리티지. 올해 5월 달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이 예고하고 내년에 시행되는데, 이 법 만들 때도 제가 또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국회에 가가지고, 거긴 진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술인으로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라. 그래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제정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유산 기본법이 탄생하고, 요게 시행될 때는 지금 제가 근무했던 데가 문화재청인데 기관 이름도 바뀌어요. 국가유산청. 좀 있어 보여요? 반대 여론도 있어요. 국가유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난다.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국가유산이야. 요즘은 다 개인 다원화 이렇게 하는데 획일화되게 무슨 국가유산이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름보다 취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통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경기도에 관련된 세계유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2건에서 15건이 있다가 올 9월에 가야고 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됐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지금 대통령 혹시 어디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 있죠? 왜 별로 얹잖아요? 거기 수도가 리야드인데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9월 달에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갔다 왔냐면, 아까 제 프로필 중에 하나에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프로필이 있었는데,
이코모스가 뭐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자문기구 중에 문화유산을 자문하는 기구가 이코모스예요. 자연유산 자문하는 기구는 IUC에 있는데 제가 문화유산 자문기구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하고 사우디에 가서 우리나라 유산이 잘 등재되는지 요거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뉴스에 나왔던 건데 요거까지 추가돼서 이제 16개가 됐는데 자, 이 중에 경기도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있고 맨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화성 어디에 있어요? 수원 화성. 어느 왕 때 만들어? 정조 때 만든 수원 화성이 창덕궁하고 같이 1997년에 세계유산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경주 아니죠.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인천 경기 강화. 이게 강화도의 제일 큰 고인돌. 맨날 사진 나오는 그게 세계유산이에요. 고창 화순에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고인돌하고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고인돌 한 번쯤은 봤죠?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엄청 많은 거 알죠? 왜 많은지는 알아요? 많이 죽어서? 많이 세워서? 많이 세워서 많지. 왜 많이 세웠냐고. 왜?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있어요.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엄청 많은 거죠. 왜 많은지는 저도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좀 해주면 좋겠어요. 미스테리. 왜 한반도에 세계 고인돌의 40%가 몰려 있는지 몰라. 아무튼 고인돌이 그거고 그 다음 조선왕릉. 여러분 조선왕릉 가까운데 가본 적 있죠? 어디 가봤어요? 동구릉? 예, 뭐 이런 능들이 다 있죠. 예.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남한산성. 경기도에 이러한 세계유산들이 있는데 짧게 경기도에 있는 세계유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계유산이 되려면 후보들이 필요해요. 야, 축구 선수 보면 11명 뛰고 나머지 후보 있잖아. 교체 명단. 후보 세계유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 목록이라는 후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경기도께 있어요. 한양도성은 최근에 서울 거하고 북한산성을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양주의 해암산입니다. 양주. 우리는 남양주잖아. 예, 양주. 예, 양주 해암사디가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그런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야 돼. 가야고분부는 이제 본 등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빠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이 그림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그림입니다. 대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세계유산이 되느냐?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수시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몇 자만 집어넣어도 갑자기 몇 점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그거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만 찾아요. 이 학생이 진짜 열심히 이런 걸 했나 안 했나.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아주 전문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세계유산 등재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가치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탁월한데 보편적이어야 된대. 아니 보편적인 거하고 탁월함이 도대체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영어를 봐야 돼.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앞에 자를 따서 OUV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Outstanding은 현저하다,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야. Universal은 뭐냐? 다 있다는 뜻이야. 자, 세계유산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안 된다. 노야. 세계에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께 제일 뛰어나야 되는 거야. 유니크가 안 돼. 유니크는 생뚱맞게 그냥 지가 혼자 만든 거야. 그거 필요 없어. 유니버설.
자, 지금 봤던 유산들, 예를 들어 뭐 절,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슬람 사원이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 절이 뛰어나다. 서원, 사교육기관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원 다른 데도 뭐 공부하는 데 있고 뭐 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뛰어나다. 산성 너무나 많지. 캐슬, 포트리스, 유럽 다 있지. 그 중에 뛰어난 게 남한산성이라고 되는 거야. 무덤, 가야고분 다른 나라 무덤 안 쓰나? 다 쓰지. 근데 가야고분이 특이하게 좋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유니버설하면서 아웃스탠딩 해야 된다. 이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는데 이 가치를 세계유산에서는 10개의 기준으로 늘어놓고 6개는 문화유산에 적용을 하고 4개는 자연유산에 적용을 해서 10개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요. 그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으면서 그 유산은 진정성을 띄어야 되고 완전성을 갖춰야 돼요. 진정성. 자, 진정성. 여러분들 야 어떤 사람이 진짜 야 저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져 이런 표현하죠.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거짓이 없고 믿을만 하잖아. 문화유산이 거짓이 없고 믿을만 한다라는 거는 어때야 문화유산이 거짓 없고 믿을만 할까? 옛날이랑 똑같은데. 만들어진 데서 크게 변하지 않아야 돼. 형태, 디자인, 재료, 색깔, 테크닉,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형의 요소, 환경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돼. 숭례문이 불이 났고 다시 만들었는데 문화재 가치가 유지됐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때 진정성이 뭐냐면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불타기 전의 형태 알고 있어. 우리가 이미 3D 스캔해가지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 디자인 알고 있어. 그 재료 나무야 똑같아. 밑에 돌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그 유산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에 아주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세계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광화문 더 좋게 만들려고 콘크리트로 바꿨다. 진정해 안 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 어때야 된다? 원래 갖춰야 할 요소들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무덤이면 무덤, 뭐 산성이면 산성, 여기에 원래 있었던 뭐 망루라든가 뭐 이 뭐 대장의 지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산성이 부셔져가지고 반도 안 남았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전히 남아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게 완전성이에요. 없는 거는 우리가 새로 만들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 복원이라고 해요. 복원. 원래대로 돌이킨다. 복원을 하되 진정하게 복원을 해서 완전성을 갖추면 인정. 그게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잘 보존될 거다라는 확신을 줘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알면 세계유산은 뭐구나 알 수 있는데, 자 수원화성 97년에 됐는데 세계인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일단 문화유산만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기준 뭐냐면 인간이 창조해낸 걸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대? 이런 걸작이 1번. 2번 각 문화권에 있어서 인류가 교류를 하면서 발달해온 증거. 자 불교 이런 거, 그 다음에 궁궐 이런 거 다 교류하면서 있죠. 2번 증거. 3번 사라졌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데 그 단계에서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문명의 아주 특출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 얘는 18세기에 정조가 만드는 개혁 도시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예요. 수원 화성이 다산 신도시 같은 신도시, 최초의 신도시가 수원 화성이에요. 정조가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이게 그 시대에 18세기에 아주 특출하게 만든 신도시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이래서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 고인돌 3번. 고인돌인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클걸요? 그러면서 아주 좀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고 강화도 고창화순에 있는데 북방식 고인돌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그런 요소로 얘가 꼽힌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제가 조선왕릉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선왕릉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꼽히는 무덤 중에 무덤이에요. 근데 조선왕릉은 아주 공교롭게 다 서울 주변으로 입지하고 있는데 남양주의 그 중에서 홍유릉 혹시 가봤어요? 남양주의 홍유릉 그 다음에 광릉 수목원 옆에 있는 세조무덤이야. 광릉 그리고 사릉 단종의 부인 능. 이 옆에는 동구릉도 있고 경기도에 엄청 많은데 왜 서울 경기에 조선왕릉이 몰려 있느냐? 자, 왕이 한 명 죽으면 일이 엄청 많아요. 기관이 3개가 생겨요. TF가 3개 생겨. 초상 치러야 되는 국장도감. 그 다음에 빈소 만들어가지고 음식 차리고 제사 올리는 빈전도감. 그 다음에 왕릉 만드는 산릉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태조, 예를 들어 태조의 능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혹시 동구릉의 권원릉이라고 하는 게 태조의 능이야. 태조가 돌아가시고 능을 만들 때 기록이 남아있는데 산릉도감에서 그 태조 권원능 하나 만드는데 5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인력이 6,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능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죽은 사람의 능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무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왕조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후손 입장에서는 조상을 모시면서 조상의 음덕을 받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명당터를 골라요. 명당터에 무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명당이라도 저 제주도쯤 쓰면 조선시대 왕이 제사 엄청 자주 지내야 돼요. 근데 제주도에 제사 한번 지내러 갔다 오면 한 몇 달 걸려. 서너 번 갔다 오면 1년이 다 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조선왕릉은 서울에서 가까운 십리 밖에서 백리 안쪽에 써라. 이게 법도예요. 십리면 몇 킬로? 4킬로. 백리면 40킬로. 4킬로 바깥에 십리가 뭐냐면 그게 한양이야. 사대문 바깥에 십리까지가 행정구역상 서울이야. 서울을 벗어나서 40킬로, 백리 안에 써라. 그게 다 지금의 경기도잖아. 아니면 아직 여전히 서울. 그래서 조선왕릉은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고 하나만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그게 단종릉이야.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거기에다가 무덤을 쓴 게 영월장릉. 그것 빼고는 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 무덤은 여기 있고 그 앞에 제사 지내는 건물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해서 이 3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되고요. 파주에 가면 뭐 이렇게 홍살문 지나서 정자각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자로 정자지만 영어로 생각하면 T자예요. 근데 모양 빠지게 T자각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고물의 정자에서 정자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기서 제를 올리는 거야. 무덤이 보이는 데 앞에서. 이게 남양주의 사릉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권원릉이야. 그 함흥에 있는 억새를 가져다가 심으라 그래가지고 혼자 다른 건 이쁜 잔디인데 얘는 억새풀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태조의 무덤이고요. 여기 무덤 만들고 성물들을 만들어서 호랑이, 뭐 양 이런 거 놓고 문인, 무인 신하들도 돌로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보여주는 사진들이 다 지금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홍유릉, 이거 황제릉이에요. 그래서 얘네랑 이 황제릉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 쫙 양옆으로 늘어서 있어요. 황제릉은. 그래서 홍유릉만 다르고 나머지 40개 릉은 다 똑같은데 엄청난 숲을 가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명당을 골라서 자연 속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제를 지내기 위한 건축 이런 것들을 앉혔는데 조선왕릉을 세계유산 등재할 때 세계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냈어요. 조선왕릉은 딱 한마디면 된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조선왕릉은 뭐다? 신이 내린 정원이다. 멋있죠? 이건 하늘이 내린 정원이야. 조선왕릉. 그래서 지금 숲이 얼마나 잘 가꿔져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꾸고 있는 자연 속의 인공조림이에요. 그래서 신이 내린 정원이다 라는 표현으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신이 내린 정원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언론에 많이 봤을 생기부엔 이런 거 써요. 김포 장릉의 사태를 보고 나는 이러이러한 독후감을 이러이러한 뭐 논설을 했다. 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 등재될 때 제일 중요한 게 풍수지리예요.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안산. 요게 보이는 데다가 무덤을 딱 썼거든. 좌청룡 우백호는 있는데 저 멀리는 원래 산이 보여야 돼. 근데 그 앞을 아파트가 쫙 가로막아 버렸죠. 이게 검단 신도시입니다. 인천에. 이 일로 해가지고 제가 사우디 간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우리 이 나라의 조선왕릉이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건지 페이퍼를 내라. 그리고 그걸 의제로 해서 토론하겠다. 그랬는데 시간 없어서 토론 안 했어. 천만다행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패스했는데 내년에 실사를 나와서 컨디션을 체크하겠다.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는데 제가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어떤 현장에 가서 설명했냐면 이건 이미 물 건너 간 거고 이거 법원에서 철거하는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이 건물은 유지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 건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짓는 건물이 문제예요. 지금 조선왕릉 앞에 어떤 공사가 벌어지느냐. 요 옆에 가면 태릉 있죠. 태릉. 스케이트장 있는 태강릉 앞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는 자 여기 말고 서쪽에 동쪽에 있는 9개 능이 동구릉이야. 서쪽에 제일 큰 능이 서울릉이야. 5개 있는 서울릉 앞에 신도시 만들어요. 다산 신도시 같은 그게 창릉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서울릉 앞에 들어와요. 여기 이게 서울릉이고 요 앞에 창릉 신도시가 서울릉이고 이게 창릉 신도시예요. 이러면 아까 김포장릉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이래서 유네스코에서 태릉에 아파트 짓고 서울릉에 아파트 짓는 게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줄이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출하라 라고 한국에 공문을 보냈고 그 연구 태릉하고 서울릉 개발의 영향 연구를 제가 2개 다 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제 머리가 지금 허해진 게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아파트도 지어야죠. 그렇다고 아파트 안 지으면 우리가 살 데가 없잖아. 아파트도 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지는 방법. 제가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유네스코에서 오면 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아파트를 많이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더니 아직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남한산성은 2번 교류와 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경관을 창출해낸 사례다라고 해서 등재가 되었어요. 해암사지 여기는 태조가 무학대사와 더불어서 태조가 왕이 되고 왕을 물려주고 나서 여기 와서 말년에 있고 했던 그런 데인데 개성에 있는 만월대와 더불어서 아주 전형적인 고려 건축을 만들었는데 13, 14세기 유행했던 동아시아 불교의 선종이라고 하는 그 유행했던 불교가 있는데 선종의 법도를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이 다 절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절들이 중국, 일본에는 하나도 안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유일하게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데가 폐암사지예요. 세계에서 거의 다 있는데 다 없어졌고 파괴됐는데 폐암사지가 거의 온전하게 아키알로지컬 사이트, 고고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됐는데 본 등재할 때는 몇 번 기준으로 우리가 등재를 할까 연구 중에 있어요. 이 연구도 제가 하고 있어요. 머리 빠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한양도성만 가지고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안 되겠다,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한 게 북한산성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성하고 한양도성을 엮어서 등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경 다 끼고 있죠? 한쪽 게 한양도성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산성이에요. 그리고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일자성이 탕춘대성이에요. 안경테 모양성. 이러한 방어체계를 가진 게 조선의 18세기 방어체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하려고 그러고 자연유산도 경기도 쪽에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남해안의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됐는데 이 화성습지 이런 것도 세계유산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서포터지가 발족이 돼서 행사도에서 자연유산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에 딸려 있는 정주하고 관련된 유산들이 엄청 많아요. 수원, 오산, 화성 이 일대에서는 화성뿐만 아니라 이런 유산들을 묶어서 정조 문화유산으로 하나 벨트를 엮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세미나 할 때 제가 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세계유산을 어떻게 하면 등재해 볼까 연구하고 있고 경기도가 가장 사실은 공들이고 있는 건 DMZ입니다. DMZ, 비무장지대. DMZ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53년의 휴전 이후에 70년 동안 사람의 손이 안 탄 천연의 그런 자연입니다. 이 안은 7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어떠한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 정말 보고입니다. 그래서 DMZ의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빅픽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날이 오겠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의 백제부터 조선 그리고 세계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조금 강의를 했는데요. 배도 고프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혹시나 이 질문 하나 꼭 하고 싶다. 자, 궁금해서 못 살겠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궁금해서 못 살겠다. 네, 질문. 네. 자,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 하시마라고 하는 군함도, 영화 군함도에 나온 거, 그게 바닷가 한가운데에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 데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됐는데 제가 이 얘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우디에 갔던 이유가 하나는 조선왕릉권이었고 하나는 메이지 군함도권이었어요. 군함도는 유네스코에서 정확하게 조선의 강제징용이 있었다라는 걸 홍보하고 알려라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세계유산 등재되고 일본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까지 받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왕릉은 아파트 짓는 게 문제고 군함도는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게 문제여서 그 두 가지가 다 토론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두 개 다 토론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군함도는 그 자체로 일제가 그 바닷가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뭔가 이 산업화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세계적으로 대단히 의미는 있어서 세계유산은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정확한 팩트를 누락시킨 그게 문제였고 비슷한 일이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뉴스에 요즘 계속 나와.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그 금광, 광석을 채굴한 그건데 그게 에도 시대, 이 우리로 말하면 조선 시대부터 해서 메이지 시대까지 계속한 금광인데 이 메이지 시대 때는 똑같이 조선인의 강제징용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안 써 또. 그걸 쓰기가 싫으니까 얘들이 어떠한 꼼수를 부렸냐면 세계유산 등재할 때 메이지 시대 거 빼고 에도 시대 거만 등재하랬다. 말이 안 돼요. 그거 세계유산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 전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만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뒤에 역사는 뺄게. 그게 빼겠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넣게 되면 조선인 강제징용에 또 넣어야 돼. 그러면 메이지의 2가 돼.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빼겠다고 했는데 그거 뺀 것 때문에 한번 빠꾸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돼. 다만 일본이나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외교적으로 외교력이 뛰어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국제무대 나가보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실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 전문가가 되고 해서 대한민국 높아진 위상과 국격만큼이나 외교적으로도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질문. 네. 기록기사. 네. 네. 그것도 다 기록기사예요. 조선왕조 실록이라 이런 것들. 네. 혹시 언어나 문자도 기록기사니까 언어나 문자 조금 애매한데 살아있는 언어는 유산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광화문 얘기할 때 하나 굉장한 그 숭례문과 더불어서 현판을 이번에 바꿨는데 한글로 쓰자라는 주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글이야말로 K 컨텐츠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컨텐츠다. 광화문에 한글로 써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 코리아다 다 아는데 왜 한자로 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글을 국보 1호로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었죠. 숭례문 불탄 다음에 국보 바꾸자 1호 바꾸자 했는데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글이었는데 안타깝게 한글은 문화재가 아니에요. 한글을 만든 원리를 기록한 훈민정음이 문화재예요. 훈민정음, 언해본, 해례본 이게 문화재지 한글은 아니야. 그래서 언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라서 문화유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자,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과거에 그 전쟁이나 이런 걸로 갈등을 겪었던 유산들, 충독보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폭파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존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게 옳으냐 이 질문인 거죠. 자, 유산은 좋은 기억의 유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픈 기억의 유산도 있어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거. 강제징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유산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크 헤리티지. 다크 초콜릿. 어두운. 웃겨요? 네, 다크. 어두운 유산. 다른 말로 하면 네거티브 헤리티지. 부정적 의미의 유산. 근데 다크든 네거티브든 중요한 건 뭐다? 헤리티지다. 그것도 역사예요. 그것도 역사의 잔재로 남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갈등 유산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나라끼리 반드시 협의를 해라 라고 미리 권고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 식민 통치했으니까 좋은 거라 딱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연락 두드려 맞은 건데 쟤네가 좋다고 등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 근데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어. 그래서 당사국 간에 협의를 해서 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건 협의의 문제고 유산으로는 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유산으로는 다크도 네거티브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정재구는 문화유산학 개론 책을 드리고 우리 여기 하얀 옷 이름. 김도영이요, 김도영. 자, 한양도성과 창덕궁 책이 있는데 둘 중에 우선권을 드릴게요. 이게 한양도성이야. 그리고 이게 창덕궁이야. 한양도성. 그리고 나머지 한 권 창덕궁 진짜 나 가지고 싶다. 이러면 너무 많은데 혹시 선생님이 보시기에 주연석 학생이 역사에 굉장히 주연석 학생? 자, 진로와 관련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찬스로 주연석 학생 해서 이 세 학생에게 제가 끝나고 이 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